철저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뭐 치어리더 같은 분이 나와서 그런 분이 또 선거 분위기를 확 이끌기도 하거든요. 아, 그게 한동훈 장관이 될 수 있다. 그럴 수도 있겠고. 전 대선 후보를 향한 정식 직후인 5월 18일 윤석열 사실상 전 당원들에게 검찰에 맞서 싸우라고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파워 인터뷰 시간입니다. 언론인 출신으로 국회, 청와대, 총리실을 두루 누비면서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특별한 안목을 갖추신 분인데요. 유연함과 노련함이 돋보이는 초선 의원이십니다. 최영도 국민의힘 의원 모시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우리 그 기억으로는 작년 네. 4월인가요? 네, 오셨었죠. 그때 이제 출연하시고 연말에 이제 올해 1년 넘게 이제 올해 연말에 또 이제 출연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그 분주하게 보내셨죠? 네, 그렇습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네. 굉장히 뭐 바쁜 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워낙 많은 네. 우리나라가 예상치 못한 상황이 워낙 많다 네, 보니까 정권도 바뀌고. 네, 국회도 또 굉장히 바빴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이제 국회, 청와대, 총리실까지 이제 다양한 곳에서 이제 경험을 하셨고 무엇보다 이제 대변인만 3번을 또 이제 역임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 다양한 활동들이 의원님이 이제 초선 활동을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직접 부딪혀본 정치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네, 국회와 청와대 또 총리실 또 언론계를 거치면 사실은 외부에서 관찰하다가 직접 내부에서 어떻게 정책 결정 과정이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고 또 직접 그걸 다뤄보고 또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나 뭐 훈련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실전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네. 네, 정치 막상 들어오다 보니까 우선에 여야 지금 이 의석 분포가 너무 압도적이어서 지금 여당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당에서 할 수 있는 굉장히 운신의 폭이 좁습니다. 좁고 그래서 또 협치가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협치의 필요성은 여야 모두가 공감하면서도 또 예기치 않은 사건들, 또 예기치 않은 인물들 이런 분들 때문에 잘 그런 것들이 예상치 좀 그 기대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게 안타깝고요. 그러나 막스 베버도 이야기했지만 이 정치라는 것은 그런 신념윤리와 함께 그런 책임윤리를 가지고서 정말 어려운 것을 갈등을 풀어내고 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고 또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기능을 해야 하기 때문에 힘든 도전이 많을수록 네. 또 해야 될 과제가 늘어나는 그런 상당히 모순적이면서도 좀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꼭 필요한 일인 것 같은데 해볼수록 제가 참 역부족이구나를 많이 느낍니다.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산전수전 다 겪으셨는데도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간 많이 애쓰셨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의원님과 함께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어제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북한군 무인기 5대가 우리나라 그 영공을 침범을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2017년부터 그 드론 훈련이 전무했다라고 말하면서 그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권주자들 사이에서도 좀 팽팽한 그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의 후유증이다라는 비판이 있는 반면에 윤석열 정부 대응 자체가 미흡했다. 자, 이렇게 시각이 갈리고 있거든요. 의원님은 어떻게 저는 보십니까? 어제 있었던 사건이 굉장히 위태로운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이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예상치 않았던 그 지난 11월 말이었죠.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도 그렇게 축제의 장에서 그런 끔찍한 참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또 지금 평화롭게 보이던 그런 상공에 나타난 무인기가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첨단이라고 할 수 없는 정도의 조악한 수준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 영공망이 뚫리고 또 유유히 우리나라를 휘젓고 다니고 만일 여기에 무슨 생화학 무기라도 있었다면은 공격용 무기라도 있었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었을까 굉장히 끔찍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에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사실은 처음에 이 드론이 발견된 게 2014년인가 그랬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여기에 대한 대비 능력 같은 것을 전혀 세우지 못했다. 이것은 지금 정부, 전 정부, 뭐 지금 정부는 6개월, 7개월밖에 안 됐습니다만 이 탓을 하기 이전에 야당도 지금 제1당입니다.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이 국가를 책임져 왔던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왜 우리 국가 시스템, 이 국가 시스템이라는 것이 1, 2년 사이에 형성되고 1, 2년 사이에 완성되고 1, 2년 사이에 망가지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군 훈련만 하더라도 몇 년간의 훈련을 거쳐서 강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뭐 윤석열 대통령도 지적하셨지만 많은 분들이 걱정했던 것은 지난 시기에 우리가 남북 대화에 너무 많은 기대, 또 북한에 굉장히 큰 선의를 베푸면서 북한은 실제로 도발을 하는데도 우리는 잘 될 것이라는 기대 하에서 훈련을 좀 자제했습니다. 네. 또 그리고 실제로 방어선도 내려오고 또 드론 같은 이걸 감시할 그런 능력을 강화하지도 못했고, 더 안타까운 일은 지금 여야가 누굴 탓할 수가 없게 된 상황이 불과 며칠 전에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에서 그 군사용 드론 예산을 240을 깎아버렸습니다. 이 드론은 드론으로만 써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대칭을 맞추기 위한 전력 강화일 텐데, 이렇게 해놓고 어느 이 사건이 터지면은 갑자기 이것은 뭐 지금 맡은 정부가 잘못했다, 또는 지난 정부 5년 동안 소홀했다, 이렇게 하는 건 사실 국민들에게 무책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나 다 양면의 진실이 있는 것일 텐데, 중요한 것은 우리 당은 이제 책임 여당으로서 비록 소수당이긴 하지만 또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아마 황당하고 가장 아마 분노했을 것 같아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군이 이 북한의 그 무인기가 와서 이렇게 휘젓고 다닐 동안에 그 10시에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4시에 진돗개가 하나가 발령이 됐다는 거죠. 이렇게 대응이 늦을 수가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격추하러 이렇게 출격하던 전투기가 또 추락하는 이런 사고가 어떻게 생길 수 있느냐. 이 국가적인 대응 시스템이 얼마나 지금 망가져 있는지 이걸 보여준 사안이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과 정부로서는 이걸 빨리 복구하고 정상화하고 대응 태세를 갖추는, 그리고 아마 시간이 꽤 걸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군은 오랜 훈련에 걸쳐서 형성되는 것이고 국가 대응 시스템도 굉장히 장기간의 노력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거쳐서 완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이것은 이제 거의 전쟁을 대비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만 그 전쟁이 아닌 이 재난, 재앙 이런 경우에도 보면은 우리는 재난 시스템에 대해서 그때그때 정치적 공방만 벌여왔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벌써 6년, 7년이 지났지만 해난 사고는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냥 그때만 정치 공방을 벌여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안보에 큰 구멍이 뚫린 이 엄청난 사건을 정말 교훈 삼아서 이제는 국가 전체가 또 국회가 여야가 우리 시스템에 무엇이 문제인가를 좀 들여다보고 그걸 같이 고치고 보수하는 데 좀 노력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철저한 진상조사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 책임 맞습니다. 소재를 명백히 가려서 가야죠. 이와 같은 예.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그렇습니다. 않도록 어떻게 된 건지를 철저히 따져야 됩니다.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그 국민의힘 그 전당대회 상황으로 좀 이야기를 이제 그 논의를 이제 바꿔볼까 하는데요. 전대룰이 이제 그 당원 당신 100%로 이제 확정이 됐고 또 내년 3월 8일로 전대 날짜가 이제 그 정해졌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당권 레이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된 느낌이 드는데, 친윤계 주자들이 단일화를 할 것인지, 그리고 유승민 의원, 나경원 의원이 이제 출마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변수들, 이 전대와 관련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번 전당대회의 가장 좀 관전 포인트랄까요? 아니면 그 변수 어떤 거를 꼽을 수 있을까요? 우선 이제 이 전당대 룰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100% 당원 투표를 한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새로운 이제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지금 당원들이 거의 100만을 육박하고 있고요. 네. 특히 수도권의 경우에 수도권 당원들이 한 30-40%쯤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또 30, 40대도 많습니다. 이게 MZ 세대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해서 네. 지금 굉장히 이게 국민 여론을 압축하는, 더욱이나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압축된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예측 불허입니다. 예측 불허고 가장 큰 변수라는 것은 결국 누가 민심을 또 당심을, 그러니까 나라를 특별히 걱정하는 사람들이 당원 가입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생각할 때, 근데 그분들이 마음이 지금 정해졌냐면 정해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당원들이 아주 심사숙고하면서 서로 대화해가면서 누가 정말 이 윤석열 정부와 함께 또 국가적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안보 위기까지 겹치지 않았습니까? 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이걸 누가 함께 극복할 것이냐? 또 당의 통합은 누가 잘할 것이냐? 네. 이런 것들을 다 살피는 게 될 텐데 그래서 뭐 변수라고 한다면 그 당심이 변수가 되겠습니다. 가장 큰 변수인데 어떤 분들은 이 당원 투표를 하면 일반 국민 여론이 이제 덜 반영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100만 명이면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그리고 역대 당 전당대회를 보더라도 네. 당심을 압도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전에 우리 직전 전당대회는 이제 대통령 후보였는데 당심에서 압도했던 분이 대통령 후보가 되었죠. 또 그 전에 이제 우리 당 투표가 이준석 대표가 된 시기인데 그때도 보면은 굉장히 이준석 대표가 생각보다 당내에서 선전했습니다. 네. 그 일반 여론조사 훨씬 높긴 했지만 네. 그래서 쟁쟁한 중진들 제치는 이변이 일어났었거든요. 앞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사실은 나 홀로 정말 그 뚜벅이로 걸어다니면서 선거원대였던 이정현 대표가 당내 최고 중진이자 대세론이었던 분을 꺾었던 적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당심이야말로 굉장히 집단지성이랄까 뭔가 시대가 필요하고 이 당이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뽑힌 당 대표들이 잘해야겠죠 앞으로.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당 대표가 지금 시스템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만 많은 당원들이 당 대표를 통해서 당을 좀 더 정비해서 내년 총선에 대비했으면 좋겠다는 뭐 희망들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렇기에 가장 적합한 이제 후보를 선출하게 될 텐데 진짜 모른답니다. 최근에 어느 유력 일간지에 그 정치부 기자들이 네. 만나서 이제 편집국장이랑 이야기를 했대요. 이야기를 네. 하면서 누가 당대표가 될 것 같냐 물었더니 당을 출입하는 기자 7명이 전부 달랐답니다. 달랐대요. 예, 그만큼 밀착해서 이 사안을 보고 있는 정치부 베테랑 기자들도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팽팽한 접전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유력 주자가 6명 이상 있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아직 그게 뭐 네. 네, 그럼 저희도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당권 구도를 좀 예측을 해볼까 하는데요. 자, 당 내에서 처음으로 김기현 의원이 출사표를 공식적으로 던졌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김장연대가 공식화한 건 아닌데요. 김장연대 사실상 공식화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김장연대에 대한 전망과 함께 당권 구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한번 전망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구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다양한 후보군들이 프레임을 만들어낼 겁니다. 이제 네. 나는 어떻기 때문에. 근데 모든 후보들이 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 윤석열 대통령과의 협력, 또 윤석열 대통령과의 신뢰를 이야기하고 있죠. 또 물론 뭐 안 그런 후보도 계십니다만 그런데 결국에는 당원들은 이제 다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이 당원들이란 분들이 지금 다른 국민들보다도 훨씬 관심이 깊습니다. 훨씬 관심이 깊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또 훨씬 역사적 경험도 많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어떻게 되었다라는 경험, 이때의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는 이야기, 지금 그동안 말하지 않았지만 그 사안들을 다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초반 구도만으로는 예측하기 어렵고요. 또 아까 뭐 정치부 기자들도 그렇게 했더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역대 전당대회를 보면은 정말 초기 예상과는 많이 달랐던 게 많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장연대나 또 무슨 연대 또는 무슨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구도가 하나의 그 전당대회에서 당심을 잡기 위한 캠페인 구호로서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네, 70여일 정도 남았으니까 이제 네. 본격적으로 이제 장이 열렸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의원님께서 이제 선거 분위기를 이제 끌어갈 치어리더가 이제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현직 장관들이 계속 이제 차출되고 이제 그 언론에 소환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런 그 장관 중에서 그 유력한 후보가 누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은 성공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도 그렇고 성공한 또 정당이 되기 위해서 뭐 스타 장관이 많이 나와야 네. 됩니다. 지금 그런 스타 장관들의 후보군에 또 여러 별들이 지금 있습니다만 스타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정말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서는 당에서 그런 정말 치어리더가 필요합니다. 네. 뭐 이것도 운동 경기랑 보면 비슷한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큰 지역 판세에서
지역에서 유력한 후보가 나오고 그 후보가 바람을 일으키고 그 후보의 그 바람이 옆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네. 이런 것들이 또 당의 활력으로 이어지는 거죠. 예, 그럼요. 다 이어집니다. 이어져서 그때쯤 되면은 당에서 사실 저는 뭐 그 한동훈 장관 차출로 이야기했던 이런 맥락에서 한 이야기는 아니었는데 이게 계속 인용되는데 그거는 우리 당뿐 아니라 역대 어느 여당들이 다 그랬습니다. 네. 민주당도 그랬고 여당에서 이제 장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장관 중에 아주 인기 있는 장관 또 능력 있는 장관을 선거에 내세워서 큰 바람을 일으키겠다. 또 성공한 정부로서의 그 국민들의 각인을 주겠다는 그것들은 뭐 어느 정당이든 필성의 전략의 하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번에 며칠 남지 않은 70일 이제 한 2달밖에 안 남은 당대표 경선에 지금 현직 장관이 차출되기는 조금 너무 시간이 촉박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 경제 상황이나 정치 안보 상황이 굉장히 심상치 않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장관을 서로 교체해서 뭘 한다는 것이 네. 그렇게 여의치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민주당 얘기도 해볼까 하는데요. 네네.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이재명 대표 이야기입니다. 내일은 그 출석이 어렵다면서 호남행을 선택을 했는데 조사 방식과 날짜를 논의하겠다고 하면서 뭐 나중에 그 추후에 조사 가능성을 남겨주는 듯한데 정면 돌파를 선택을 했는데 이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들어볼까요? 정면 돌파를 처음부터 했었어야죠. 그래서 네. 많은 민주당 내에서도 들어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또 정의당에서도 지난번에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 사법 리스크를 정당으로 또 국회로 갖고 오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다고 떳떳하다면은 우린 그걸 믿어주고 싶은데 그렇다면은 그 가혹한 수사의 칼을 스스로 자청하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민주당 내 분위기도 뭐 좀 나눠져 있습니다. 비명, 친명 나눠져 있습니다만 이 리스크를 정당으로 또 국회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게 네. 큽니다. 왜냐하면은 당대표 선거에 나서고 또 대통령 선거 떨어진 뒤에 불과 얼마 뒤에 그 인천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고 이 과정이 민주당 내에서 다 경선 때부터 있어 왔지만 사법 리스크를 스스로 방탄으로 막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스스로 그런 의구심을 사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을 정도라면은 나로 인해서 당에 큰 부담을 주지 않겠다. 또 나는 뭐 사탕 하나 받아 먹은 적이 없으니까 이 부분을 당당히 하겠다. 이런 것으로 정면 돌파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지금 검찰로서도 이 야당 대표 아닙니까? 야당 대표를 상대로 증거도 없이 아무렇게나 불렀다가는 큰 정치적 역풍을 네.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그냥 함부로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재판과 또는 수사를 통해서 확보된 증거를 또 당사자에 물어봐야 되고요. 이게 서면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정면 돌파하는 것이 맞고 진작 정면 돌파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 사진과 이제 실명을 공개해서 이제 좀 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그 국힘은 검사에 대한 좌표찍기 그리고 이제 그 사법 테러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 차원의 문제다. 그리고 이제 이미 그 검사들이 언론에 다 그 노출된 사안이다. 김의겸 의원도 기자들도 다 자기 이름을 걸고 이제 기사 쓰듯이 이름 걸고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또 비유를 했습니다. 의원님도 이제 기자 출신이신데 이 사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민주당의 일부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면은 또는 민주당의 무슨 개딸 그룹이니 어떤 그룹에서 좀 극성스러운 그룹에서 그렇게 했다면은 그 성향상 그럴 수도 있게 생각하겠지만 민주당 전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니 스스로 어떻게 보면 당 대표의 이 범죄 유무를 가릴 사람들을 미리 해서 그래서 이게 의도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민주당 의원들 스스로가 압니다. 이렇게 뭐 개딸 그룹이니 이렇게 친명 그룹한테 문자 폭탄을 받는다거나 또는 그 사람들이 동태를 값신다간다거나 또 이렇게 좌표를 찍어서 이 사람들에게 협박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심지어 압박을 주겠다는 것이고 네. 그건 온당치 않죠. 이 공무원들은 이 검찰 공무원들은 이 공직자로서 자신들의 그 공직 윤리를 걸고서 그 증거와 여기에 수사를 하는 것인데 그걸 지금 압박하기 위해서 이 무리하게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민주정치에 역행하는 것이고 앞으로 아마 굉장히 큰 후폭풍을 또 받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최근에 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를 하시면서 그 정말 지역 상권 활성화에 정말 많은 관심을 두고 계신 듯한데요. 뿐만 아니라 마산 하포구를 위해서 특별 교부세 17억까지 확보를 하시면서 정말 그 민생을 잘 살피고 계십니다. 앞으로 그 의정 활동 방향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하반기에 제가 국회 산업중소기업 벤처기업위원회를 맡았습니다. 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이제 담당할 소상공인인데 특별히 저희 지역들, 특히 지역의 경우에는 이 소상공인들이 정말 경제의 주류입니다. 이 경제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영업자들이야말로 우리 경제 민생 경제의 가장 최전선에 계신 분들이고 가장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돕는 방법이 과거에는 어떤 재정적 지원도 있고 또 신용을 대출해주고 하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제는 그 플랫폼을 통해서 그 상당히 그 상업 거래 방식이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대기업이라든가 이미 준비된 플랫폼 기업들은 앞서 나갈 수 있지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특산품이라든가 또 특별한 그 노포에서 다져진 정말 특별한 어떤 상품을 파시는 분들인데 전국적으로 알릴 방법이 많지가 않아서 그래서 이제 티코머스 같은 걸 통해서 새로운 어떤 마케팅이라든가 판매 기법을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겠다고 해서 이제 개최한 토론회였고요. 그 외에도 지금 뭐 우리 지역 소상공인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우리 산중위에서 여야의원과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뭐 의원들이 다 나눠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특별히 자랑할 것은 못 되고 더욱더 많은 교부세를 해야 되는데 다만 안타까운 점은 이 특별교부세가 지원 대상에 있어서 정말 지역에서 애타하는 현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경우 지방으로 좀 이양돼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어서 그 점이 오히려 더 송구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질문은 좀 가벼운 네. 질문인데요. 그 저희가 이제 의원님들 출연하시면 예. 공통으로 드리는 질문입니다. 예. 평소 그 정치인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민은 그 정치인을 직접 그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예. 그 정치인이 던지는 말, 그 메시지로 그 정치인을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맞습니다. 평소에 정치인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많이 해보셨을까요? 어떻습니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생각보다 생각대로 잘 안 되는 게 이 말입니다. 그러나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거든요. 정치는 말로서 남기는 것이고 또 정치 한마디의 말이 국민을 통합시키기도 하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이번에 뭐 월드컵 16강도 보았지만 다졌다고 생각하는 게임을 멋진 플레이로 반복하듯이 네. 정치라는 것은 거의 절망지다 싶은 상황을 새로운 통합과 또 새로운 희망의 언어로서 많은 사람들을 움직여서 결집해낸다면은 그것이야말로 정말 그것도 예술이라고 할 것인데 네. 근데 말을 잘해야죠. 말을 잘해야 되는데 말을 잘 못해서 더 연습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오늘 그 뉴스앤 파워 인터뷰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국민의힘 최영두 의원과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 또 국민의힘 전당대회 그리고 이재명 대표 소환 통보까지 뜨거운 현안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아주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